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 승부 순서죠. 여론 움직임으로 정치권 동향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승부. 자 먼저 두 분 승자부터 꼽아주시죠.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선정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네, 이번 주는 진짜 승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 한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경찰에서 성상납 불송치 의견을 낸 것도 본인에게는 이제 향후에 뭐 징계 추가 징계라든지 또 정치의 일정을 해나가는데 좀 긍정적인. 물론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그랬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 수사 두 가지는 더 남아 계속 있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하고 그리고 무고 혐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4차, 5차 가처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조금 이제 힘겨루기에서 약간 좀 우위에 섰다. 네, 재판부 기피 신청 이게 안 받아들여질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위에 좀 선 듯한 그리고 이제 역시 오늘 그냥 뜨겁게 전국을 달군 이 대통령의 욕설과 관련해서 이게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에 향해서만 이 욕설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욕설을 그냥 기본적인 말로 하시는 건가. 호칭 그냥. 친근함의 표시인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주목받고 이은영 소장께서 승자라고 선택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발언이 정말 일파만파, 1만파, 10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베이비, 저 베이비를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 설마 대통령이 에이 그런 말 안 하지 뭔 소리야 이러면서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발언이 이제 녹음되고 이 베이비 저 베이비 근데 저 베이비는 아니더라도 이 베이비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또 시선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좀 전략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 이때다 싶어서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막말하지 않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른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아하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 한의 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감한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수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이러면서 이제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자료를 좀 검토하고 있다. 가 보니 이런 이 어법을 이제 말을 이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약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오히려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또 분석도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어간 성자라고도 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이서 활짝 웃고 찍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아주 그냥 함장의 사진으로 얘기했고 지금 좀 전에 이 베이비 저 베이비라고 하셨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XX. 이 XX 이렇게 하셔야지 알아들어요. 근데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XX 그랬더니 이 베이비 저 베이비 한번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 표현이 또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강하게 또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사실은 이게 누구라도 욕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추가 발언을 하면 당 윤리위에서는 또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우리가 추가 징계 착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전 대표가 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인물이 공격을 하네. 그럼 추가 징계 마땅하네. 이런 식이 될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추가 징계의 꼬투리를 어떤 단서를 주지 않기 위한 그렇죠. 거다.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뭐 가처분 심리도 있지만은 네. 윤리위원회도 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예.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 의뢰해서 17일에서 19일 날 조사한 결과인데요. 추가 징계를 개시하는 거는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54.1%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잘했다는 의견은 37.4%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했다라는 의견이 56.0%, 잘못했다가 38.5%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 이거 너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수 소장님께서 이제 승자로 뽑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엄혹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좀 흠집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도 있는 건 분명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릅니다. 이른바 동상이몽이 여론이라서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실적인 승자일까?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분명히 이 성자의 이익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예.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여론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가능성은 다분히 크게 남아 있는 거죠. 거의 뭐 저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명 절차를 들어가더라도 또 가처분이 들어갈 거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뭐 계속 논란이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완전히 이제 쫓아낸다는 표현이 그런데 내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인용을 하셨던 그 여론조사가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지만은 네. 또 같은 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은 네. 그럼 지지하겠느냐 하는 응답은 또 35.9% 아주 적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당 지지율로 볼 때 이 정도면은 이게 최대치로 볼 수가 있고 상당히 이거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직 창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할 아. 경우 지지하겠냐라고 했을 때 35.9인데 실제로 창당이 되면 아마 컨벤션 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이 국민 일반 전체 그 최대치를 보면 안 되고 가장 그 미니멈 가장 적은 그 응답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서 창당할 경우에 지지하겠다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게 18.2%인데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37.6%니까 이걸 예.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그러면 지금 한 정의당 정도 수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장 적게 봤을 때. 그리고 창당이 되면은 이제 국민 일반에서도 좀 긍정 여론이 들어가고 또 예. 컨벤션 효과까지 합치면 제가 보기엔 7에서 한 10% 사이의 정당 지지율은 나올 수 있다. 7에서 10%. 네네. 근데 뭐 7에서 10% 정당 지지율 보고 창당할까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그 여권의 분리, 그러니까 여권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당 자체가 캐스팅 보트를 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지율은 적지만 그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돌풍을 일으킬 정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30대의 당 대표가 될 때는 정말 돌풍이었거든요. 정치적 그렇죠. 돌풍, 열풍, 이준석 효과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신당을 창당한다면은 정의당보다도 그래도 지지율이 더 높은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속되면은 적어도 한 10석에서 15 정도의 의석수를 비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파괴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하고 힘을 합치든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확보하고 있는 젊은 세대 20대 30대 남자 그리고 신세대 보수층 주로 이제 수도권 또 중도층 일부를 흡수하면은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정도의 신당을 네. 창당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총선에서 또 양강 구도가 되고 지금의 전쟁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 사표 방지 심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소선거구 제도에서 우리가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하는 후보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비례대표만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당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하람 그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신당 창당 가능성은 0.1%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창당 가능성은 낮지만은 네. 시간이 이제 그 흘러서 총선이 좀 가까워지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계속해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손사래를 쳤고 본인은 네.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대선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분석을 했거든요. 결국 당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신당 창당 새로운 정치 세력밖에는 없을 것이다. 왜? 그밖에 국민의힘에 있을 수가 없다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여당이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뭐 관련해서 뭐 저희 프로그램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는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선택을 사실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금이나 조직이나 많은 것들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명을 당하면 지금 좀 전에 여론조사 보면은 이 추가 징계 개시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의견이 절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명을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여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의 창당 명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전국 순회를 돌고 이러면 아까 그 우리가 계산한 것보단 조금 더 나오는 정당을 나올 수 있다.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정치에서 흔하게 이제 선거 분석을 할 때 이야기하는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짠한 감정이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뒤따릅니다. 이 남녀 간에 좀 갈라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 당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제 중도층 또 일부 또 가정주부층에서도 그런 연민, 네. 동정 그런 여론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정치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은영 소장께서는 승자로 꼽으셨습니다. 자, 배 소장님, 승자 누굽니까? 예, 저는 미국 사람을 꼽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글로벌한 주제가 됐네요. 예, 예. 제가 이 파월 연준 의장 뜬금없이 배 소장 왜 그래? 배추도사 요즘 좀 경제 쪽에 뭐 경제평론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예. 성자를 저는 딱히 꼽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돌렸다 이거죠. 그런데 왜 미국으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우리 YTN의 TV 뉴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뉴스가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많은 연끌 B2 투자를 했던 지금 30대, 40대, 20대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지금 부들부들 떨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 상당히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0.7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지금 3번, 4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지만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고 미국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오히려 국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실천하지 못하는 정치권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 이 80억 인구의 시선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번 주에 승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꼽았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미국이 또 이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그렇죠. 산 예. 그런 이제 젊은층이나 또 40대층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금 이게 올라갈 듯하면서도 꺾이고 계속 그런 양상이고 어저께 같은 경우 환율이 거의 1,400원이 넘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예. 그래서 뭐 킹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식하는 이제 30, 40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환율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느낀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예. 가계부채가 지금 2천조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금리 오르는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한미 간의 금리는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IMF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일찍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 자체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거든요. 0.25%포인트 올렸었는데 미국이 지금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 내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70년대 후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빚어졌을 때 80년대 초까지 4% 5%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올렸었던 미국 연준 폴 볼커를 또 올릴 정도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도 0.5%포인트 빅스텝을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통화 자체가 이제 긴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정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 2.5%인데 다음 달 12일인가요? 금통위가 열리면은 그 3%로 올라가는 것은 다들 예상하고 있는 바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배 소장께서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4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3부에는 이번 주 승자 살펴봤는데요. 패자 이어서 누군지 좀 보도록 하죠.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이제 2명 뽑았는데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뽑았습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국민들께 듣기 평가 테스트를 지금 하게 만든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그 정상회담은 불발된 걸로 그렇게 헤드라인이 지금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일본하고는 30분 했고 미국하고는 48초 쇼트회담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거의 불발된 걸로 지금 정리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에 패자가 된 것 같고요. 네. 한덕수 총리는 이제 이번 그 외국 해외 순방 전반적인 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현안 파악이 좀 잘 안 돼 있는 모습을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48초의 그 짧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줘서 네. 한덕수 총리도 뽑았습니다. 이번 주에 패자.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회피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몰랐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인사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가장 큰 부담이 됐던 문제였다면 지금은 소통 참사입니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은 공유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오랜 또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국무총리도 이미 역임을 했다면 그런 사안을 몰랐을까? 왜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처리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외교뿐만 아니라 영빈관 문제는 참 중요한 이슈인데 국민들의 여론도 들끓었고 대통령이 급기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면 네. 좀 미리 이런 부분들을 한덕수 총리가 살필 수는 없었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책임 총리가 아니라 체크인 총리다. 체크인 총리님 들어가셨습니다.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이건 곤란한 거죠. 네. 뭐 영빈관 문제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번 주 예. 초에 이제 네. 계속 논란이었었고 그렇죠. 이제 주 후반에 가서 윤 대통령의 그 순방 외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했던 외교부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도 하거든요. 최민희 전 의원이 어제 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어떻게 된 이게 건가요? 지금 안보실하고 외교부하고 쿵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실하고 외교부. 예, 지금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성사될 듯한 이야기를 한 인물은 김태효 안보 1차장이거든요. 일차장이죠. 예. 그러니까 MB 정부에서도 안보 관련 담당을 했었고 또 학자이기도 하고 김태효 안보 1차장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적인 그런 정무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는 또 인사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교부가 대체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좀 관리를 해왔고 했을 텐데 안보실에서도 이번에 김성한 안보실장도 대통령의 이 막말 파장이 있었던 그 현장에도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다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은 많았는데 안보실과 또 이 외교부 사이에 서로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일정상의 소통도 그렇지만 내용상의 소통도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유엔 총회 연설이 11분이었는데 사실은 15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22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과의 관련된 이야기, 세계 평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동북아 안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이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뭔가 안보실하고 지금 외교부 사이에 일정의 마찰이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더 난감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외교부와 안보실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하시는데 사실 그 참여정부 때도 외교부와 안보실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뭐 자주와 동맹이라는 그 갈등 노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빈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외교부 그 공무원들의 경우는 좀 전체 부처 공무원들 중에서도 약간 콧대가 높고 그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영역까지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무원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번 그 순방에서의 실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은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이 지도자의 좀 거친 발언에 대한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밀착 이 통역까지 담당을 했었던 외교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영국도 옥스퍼드 출신이기 때문에 영국을 갔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네. YS 정권 때 일본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IMF 외환위기 때 일본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는 빌미가 됐다는 분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 경험이 많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어수선한 현장에 나왔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편하게 윤 대통령님 윤 대통령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발언 같은 거나 이런 게 많은 또 녹음기나 방송사가 있으니까 취재가 있으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그런 걸 왜 좀 전달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패자 이은영 소장님 얘기 들어봤는데 박진 장관, 한덕수 총리. 예. 이번엔 배 소장님. 예, 저도 외교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설명을 방금 전에 드렸고 외교부.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이야기 왜 안 하나 또 유튜브로 지금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바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김은혜 홍보수석 대통령실입니다. 예.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 방송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여러 방송사에서는 주변의 그 소음까지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분석한 게 지금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비 저 베이비 그건 떠나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거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본 많은 사람들은 또 바이든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물론 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상당히 이 대응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알리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 보도하지 말 것을 또 전달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수선하게 뭔가 대통령실도 이런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리가 잘 안 됐던 것도 저는 이번 주의 패자는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이다. 네. 예.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언론 보도 자제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처음에 그랬죠.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또 일각에서 여권의 일각에서는 국익과 국격을 생각해서 보도하면 안 됐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거든요. 이거는 뭐 언론 당연히 그게 이미 오픈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캐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참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15시간쯤 뒤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좀 어거지긴 하지만 막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막기보다는 그냥 사과를 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게 미국 의회인지 한국의 민주당 야권인지 정확히 한국의 야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사과를 하면 이게 이제 외교적인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그냥 가볍게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 15시간 뒤에 한 그 발언들이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 베이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발언 파장에 대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이 되긴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꾸만 이 발언과 이 연관지어서 계속 소환이 되는 것이 닉슨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미국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닉슨 전 대통령이 이 워터게이트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했더라면 미국 국민들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 재선될 때 닉슨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민주당을 도청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닉슨 전 대통령의 경쟁력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에 빠른 사과와 함께. 근데 닉슨의 워터게이트까지 이렇게 소환하는 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소환이 됐거든요. 그 관련되는 내용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사례들을 반면교사한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대통령의 이 화법 스타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위는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상황에서 긴장이 좀 풀어진 상태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또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는 빠른 사과가 정말 정석의 대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이상하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사과를 해버리면은 그건 또 너무 공식적인 게 되지 않나요? 그렇더라도요. 이걸 일단 사과를 해놓고 나면 이제 그걸로 이제 일단락은 지어지는 거군요. 다음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미국의 공화당 의원은 우리 트윗을 올렸어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인데 왜 당신이 하냐. 또 미국의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신 나라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벌써 미국 의회에서부터 다른 외교 갈등으로 이어지나요?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정석대로 빨리 대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대통령실 패자로 꼽아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 승부처는 어딘지 두 분의 승부처 한번 들어볼까요? 이은영 소장님. 저는 도스태핑을 들었어요. 도어 이제 스태핑? 네. 아직 뭐 다음 주에 할 거 아니에요? 네, 토요일 날 오시고 월요일 날 이제 스태핑이 있을 예정인데 예. 근데 기자들이 많은 걸 물어볼 것 같거든요. 뭐 같이 가지 못한 기자들이 특히 영국에서의 조문을 실패한 이유에 대한 것이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도어 스태핑을 잘 넘어가셔야 된다. 사실 이번에 그 해외 순방을 한 가장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뭐 지지율도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그 욕설 관련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지지율이어서 월요일 조금 더 낮은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잘 좀 막아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네. 뭐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지지율이 좀 오르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게 TV 아니네요. 초반에요. 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승부처를 꼽은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다음 주에도 상당히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국내 들어와서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 도어 스태핑에서 이 순방과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조문 외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저는 답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판단은 야당의 공세와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발언 동안 이 진의 그것이 나의 그 본뜻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지율이 또 낮아진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오늘 발표했던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던 조사이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33%에서 다시 28%로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도 반영이 된 조사거든요. 어제까지 실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여파가 더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도어 스태핑의 발언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과연 이런 정책적 혼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끈까지 묶어서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 배 소장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순방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승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꼽으셨는데, 근데 윤 대통령은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체 더 큰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 순방 와중에 또 국내에서 대정부 질문에서의 혼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정책 혼선을 좀 수습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문제도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또 민생 현안을 지금 경제 엄혹한 시기인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이 부분을 사실상 한덕수 총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소장님, 해명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사적인 대화라고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 영상 보면은 무대 위에 계시면서 내려오시면서 그게 이제 그 장관들이 옆에 다 있었고 기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적 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제 오늘 대통령 지지율 나왔지만 최근에 또 이 탄핵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감하냐 비공감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요? 공감 의견이 지금 52.7%가 나왔거든요. 이게 제 KBC와 탄핵을 근데 여론조사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또 지표가 지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영 신문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